안녕하세요 여러분, 꼼꼼한 소설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작품은 조세희 작가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곡 연작 소설집에 있는 은강 노동가족의 생계비라는 작품입니다. 그러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희의 이야기를 나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나가 나오는 거 보니까 시점이 1인칭이겠죠? 여기 체크하겠습니다. 영희는 독일 하스트로 호수 근처에 있다는 릴리프루트 읍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자세히 듣지 않아도 슬픈 이야기였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언제나 눈물이 나려고 했다. 릴리프루트 읍은 국제 난쟁이 마을이다. 실제 있는 공간은 아니고 상상의 공간이에요. 여러 나라의 난쟁이들이 그곳에 모여 살고 있었다. 키가 78cm로 세계에서 제일 작은 사나이인 터키인 난쟁이도 최근 그곳으로 이주했다. 릴리푸트 읍의 난쟁이 인구는 늘어만 갔다. 왜냐? 현실에서 난쟁이들이 살기 어려운데 이곳은 난쟁이들이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거겠지. 릴리푸트 읍을 제외한 곳은 난쟁이들이 살기에는 모든 것의 규모가 너무 커서 불편하고 또 위험하다. 하지만 여긴 그렇지 않은 거지. 난쟁이들에게 릴리푸트 읍처럼 안전한 곳은 없다. 사실 난쟁이는 그냥 키가 작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힘없고 약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집과 가구는 물론이고 일상생활용품의 크기가 난쟁이들에 맞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곳에는 난쟁이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어떤 종류의 억압, 공포, 불공평, 폭력도 없다. 원래 나의 아버지인 난쟁이가 살았던 공간 어떤 게 있었던 거야, 그러면? 억압, 공포, 불공평, 폭력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권력을 추종자에게는 조금씩 나눠주고 무서운 법을 만드는 사람도 없다. 릴리푸트 읍에는 전제자가 없다. 큰 기업도 없고 공장도 없고 경영자도 없다. 바꿔 말하면 얘네들은 현실에는 있는 거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는 큰 기업, 공장, 경영자가 있어. 이런 것들이 문제다라는 거죠. 여러 나라에서 모인 난쟁이들은 자기들 세계를 자기들에게 맞도록 축소시켰다. 그들은 투표를 했다. 그들은 국적 따위는 무시했다. 모두 열심히 투표에 참가하여 마리안느 사르를 읍장으로 뽑았다. 여자 읍장의 키는 1m였다. 독자적인 마을을 열망한 작은 힘들이 난쟁이 마을을 세웠다. 영희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곳 난쟁이들을 혁명가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이제 자녀들의 출산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는다. 또 똑같이 난쟁이를 낳을까봐 걱정하는 거죠. 거인들이 사는 곳은 너무 불행했다. 자, 거인들. 여기는 지금 의미가 서로 대조되는 그런 건데요. 아까 난쟁이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한다면 거인들은 권력자들, 약자를 억압하는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사는 곳에서는 너무 불행했었다. 지금 릴리푸트 읍의 난쟁이들은 자기들의 특수 의료 문제, 사회의 심리적인 문제, 그리고 재정 문제 등을 토의하고 있었다. 난쟁이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런 게 어떤 힘들고 억압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토의하는 거죠. 해결해야 될 몇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는 극히 행복하다라고 마리안느 사르의 입장은 말했다. 행복이라고 영희는 썼다. 영희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했다. 나는 영희의 눈에 눈물이 괴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는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릴리푸트 읍 같은 곳에서 아버지는 살았어야 했다. 아무도 난쟁이가 간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스트로 호수 근처에 살았다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이다. 타살당한 아버지라는 말은 영호가 했다. 자, 얘네 아버지는 사실 그 전작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에 보면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거든요. 그러나 이들이 생각할 때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잃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타살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영호의 말을 막을 수가 없었다. 막을 수 없었다는 건 무슨 뜻이야? 나 역시 그 말에 공감한다라는 뜻이죠. 깊고 캄캄한 벽돌 공장 굴뚝 안을 생각하며 숨이 막혔다. 아버지의 몸은 작았지만 아버지의 고통은 컸었다. 아버지의 키는 117cm, 몸무게는 32kg이었다.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왜소하고 약하고 힘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죠. 은강생활 초기에 나는 아버지의 꿈을 자주 꿨다. 아버지의 키는 50cm밖에 안 되어 보였다. 작은 아버지가 아주 큰 수저를 끌어가고 있었다. 푸른 녹이 낀 녹수저를 아버지는 끌고 갔다. 머리 위에서는 해가 불볕을 내렸다. 아버지에게 그 녹수저는 너무 무거웠다. 그래서 불볕 속에서 땀을 흘리며 숨을 몰아쉬었다.
지친 아버지는 키보다 큰 수저. 이 수저는 아버지가 감당해야 되는 어떤 삶의 무게, 가장으로서의 삶의 무게, 뭐 이런 거겠죠. 그것이 크다는 얘기는 자식이 3명이나 있잖아. 부인도 있고. 그들을 책임져야 되는 어떤 가장으로서. 그러나 난쟁이로서 책임져야 되는 건 굉장히 무겁고 힘들었겠지. 쉬다가 그저 수저 안으로 들어가 누웠다. 아버지는 불볕을 받아 뜨거워진 노수저 안에 누워 잠을 잤다. 나는 수저 끝에 들어 아버지를 흔들었다. 아버지는 눈을 뜨지 않았다. 아버지의 몸은 노수저 안에서 오므라들었다. 나는 울면서 아버지의 노수저를 잡아 흔들었다. 나의 꿈이에요, 이게 지금. 어머니는 나에게 말했다. 걱정할 것 없다. 어머니는 나의 머리숱에 손가락을 넣었다. 가장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러면 꿈을 꾸지 않을 거다. 내가 늘 이런 꿈을 꾼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나에게 네가 우리 집 가장이라고 생각하지 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네가 첫째 아들이니까 이 집안의 가장이 됐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죠. 전 한 번이라도 가장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말했다. 아니다. 어머니가 말했다. 너도 모르는 일이야. 내 마음속 어디에 그런 생각이 들어있는 거다. 어머니의 말대로 나의 마음속 어느 구석에 그런 생각이 들어있었을 것이다. 아버지는 항상 나에게 말했다. 얘야, 넌 장남이다. 아버지는 나를 올려다보면서 말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집안의 기둥이다. 영수야, 어머니가 말했다. 나도 아직 일을 할 수 있고 영우와 영희도 잘할 만큼 자랐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너를 믿고 따라갈 거야. 그러니 부담 갖지 마. 이런 얘기죠. 은강은 릴리푸트 읍과는 전혀 다른 도시였다. 영희는 그것을 가슴 아파했다. 모든 생명체가 고통받는 땅이었다. 어디가 모든 생명체가 고통받는 땅이니? 그치, 은강. 이 은강이라는 곳은 모든 생명체가 고통받는 땅이래. 네. 우리는 살기 위해 은강에 왔다. 아버지가 돌아가고 얼마 동안 정지했던 생명활동은 우리는 은강에서 다시 시작했다. 나는 생명처럼 추상적인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준 것이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준 것. 중학교 때 생물학 용어를 빌려 쓴다면 아버지는 자기와 똑같은 것을 복제하여 종족을 늘려놓고 돌아갔다. 어머니에 의하면 아버지는 생명이 다른 모임터로 돌아갔다. 아버지의 몸은 화장터에서 반주매제로 분해되었다. 그 반주매제를 받아들고도 어머니는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누구나 죽으면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 우리는 반주매제를 흐르는 물 위에 뿌려 넣었다. 영우와 나는 눈물을 주먹으로 씻어내리며 울었다. 숙제 다 했니? 아버지가 물었었다. 아니요. 나는 자를 대고 뾰족한 삼각형을 그렸다. 숙제를 해. 이게 숙제야요. 아버지는 내가 그린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먹이 피라미드야요. 내가 말했다. 그 효용이 뭐니? 그거 왜 하는 거야? 이러면 생태계를 설명하는 그림이에요. 설명해봐라.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소재 먹이 피라미드가 나와요. 먹이 피라미드.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긴 생태계의 먹이 피라미드를 인간 세상에 비추어 본다면 소수가 다수를 착취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보시면 생태계를 설명하는 그림이에요. 설명해봐라. 이 맨 밑엔 녹색 식물로 1단계야요. 이 식물들이 먹는 동물이 2단계고 식물을 먹는 동물을 잡아먹는 작은 육식동물이 3단계. 또 이것을 잡아먹는 큰 육식동물이 맨 위에 4단계야요. 영우야, 아버지가 말했었다. 너도 형처럼 설명할 수 있겠니? 못해요. 영우가 말했다. 형처럼은 못해요. 그래도 전 알아요. 자, 얘 뭐라고 하는지 봐봐. 우리는 이 맨 밑이에요. 우리에겐 잡아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위에는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게 3층이나 있어요. 아버지도 쉬셔야지. 어머니가 말했다. 그동안 힘든 일을 너무 많이 하셨어. 이제는 편히 쉬실 수 있을 게다. 쉬셔야 할 분은 어머니예요.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반주매제를 쌌던 흰 종이를 물 위에 띄웠다. 우리는 물가에 앉아 흐르는 물을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없어졌다. 바람이 불었다. 햇볕이 따뜻했다. 몇 마리의 새가 어머니 앞에서 날았다. 요 소설에서 지금 나오는 릴리푸트 읍은 억압과 공포와 불평등과 폭력이 없는 곳이고 은강은 모든 생명체가 고통을 받는 곳이죠. 선생님 보면 여기 지금 이 소설의 특징이 대비되는 공간을 설정했다. 그래서 은강이 처한 현실을
부각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요. 이 글이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그래서 나의 내면과 시선은 정확하게 드러나지만 다른 인물들의 그런 내면이나 그들의 생각은 추측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 먹이 피라미드와 아까 그 아버지는 타살된 거야라는 표현이 지금 우리가 교과서에서 언급된 부분 중에는 작품을 이해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걔에 대해서 학습활동을 풀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작품의 사건 흐름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일단 생활 환경이 변했어. 아버지의 죽음 이전에 얘네들은 아버지가 영수에게 집안의 기둥이라고 얘기했고, 아버지의 죽음 직후 아버지를 강에 뿌렸고, 은강으로 이사한 다음에 나는 아버지의 꿈을 꾸고 영희와 릴리푸트 잎을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우리 책에는 지금 이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니까 시간의 순서가 이제 섞여 있는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타살당한 아버지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사실 아버지는 겉으로 보면 자살이에요. 그냥 뛰어내렸기 때문에. 하지만 이 아버지가 완전히 행복하면서 살 수 없게 만든 그 현실, 사회적인 현실, 구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아버지가 죽게 됐기 때문에 아버지는 타살 당한 거라고 써있지. 그 다음에 또 아버지가 큰 수저를 끌고 가고 있다라는 표현. 얘도 아버지가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릴리푸트 읍과 은강의 차이. 선생님이 아까 썼지만 릴리푸트 읍이라는 곳은 굉장히 평등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곳이지만 은강은 굉장히 불평등하고 그 다음에 소수에 의해서 약육강식의 그런 세계라는 거. 모든 생명체가 고통받는 그런 곳이라는 거 여러분이 아까 제가 언급했으니까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이 작품의 인물이 겪고 있는 건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건 뭐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지 않나요? 여기 70년대 한국소설 하면 70년대는 산업화 하면 누군가 힘을 가진 사람이 생기면 소외받는 계층이 생길 것이고 그들을 배려하지 않는 현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현실, 그 다음에 불평등하고 위계적인 권력 구조, 최소한의 생계가 유지 어려운 처지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라는 거. 이 소설을 리얼리즘 소설이라고 하는데 리얼리즘이라는 것은 현실의 어려움과 힘듦이 있더라도 그 형태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그 형태면에서 단편문학에서 장편문학으로 연작소설이라는 탄생의 변화를 가져오고 동시에 역사에서 소외된 민중을 역사 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시켰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특징이 있고요. 이는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구나라는 거. 그냥 이거는 70년대 소설의 특징이기 때문에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내용들도 전반적으로 소설사의 특징을 설명하는 건데 이 단원이 광복 이후의 문학이니까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의 문학이 어떻게 변화됐는지의 그 틀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면서 이런 경향이 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김혜란의 두근두근 내 인생 이거는 아마 영화로도 본 적이 있을 텐데 엄마랑 아빠가 이제 어린 나이에 임신을 했는데 아기가 조루증 그래서 이제 태어날 때부터 좀 빨리 늙는 그런 병을 가진 그 송혜교 나왔던 영화인 것 같은데 소설로 읽어보시면 그 어린 나의 시선에서 어린 엄마 아빠를 바라보면서 이제 나는 점점 늙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려낸 그런 소설이라서 이거 학교에서 아마 선생님이 가르치셨으면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얘가 지금 시험 범위 안에서 공부할 부분이 있다면 요 정도 2000년 이후의 소설들은 환상성 그래서 여기는 두근두근 내 인생에 이런 것도 나오지만 그 박민규의 그렇습니까 기린입니까에 보면 집 나간 아버지가 기린이 되고 이런 것도 다 환상성이 드러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좀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요 앞에 있는 여기 1번, 2번의 학습활동 여기 위주로 좀 살펴보시고 뒤에 있는 부분들은 좀 읽어가면서 70년대 소설의 특징이 어땠는지 최근 한국 소설의 특징이 어떤지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